저는 발제는 아니고 토론을 뭐 한 30분 동안에 5분이 하는 걸로 한 6, 7분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그 토론을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하는 토론은 학회 입장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광현 박사님께서 굉장히 그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을 앞으로는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김영선 의원님께서도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더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금융 산업이라는 게 이 다른 이런 제조업과 다르게 경쟁이 제한적이고 정보가 불안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규제와 보호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비자 보호하면은 그 제조업 그걸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융 소비자 보호하면은 그럼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거지 뭘 보호를 해주냐 이러는데 이제는 이제 시대가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금융을 자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 피해자가 되고 있고 또 이렇게 금융 위기가 벌어지고 나면은 금융기관이 결국 어려워지면은 물론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어려워지겠지만 사실은 거기에다 예금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보호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결국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를 하고 이렇게 정책을 바꿔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 그거를 김병현 박사님께서는 설명을 안 하셨지만 마지막에 공정거래 실현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갖고 발표는 안 했지만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에 하던 것이고 물론 이것도 해야겠지만 저는 발제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앞으로 더 많이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함께 금융소비자 정책을 바꾸는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소득이 불평등이 확대되고 소외계층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 정책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통상적인 그런 정책에서부터 적극적인 정책을 조금 더 항목별로 좀 말씀드리면 김병현 박사님께서 설명 안 했지만 이제 사실 여러분이 금융회사에 가면은 상품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사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거기서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하고 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펀드가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다른 거 좀 얘기해야 되는데 소개한다는 것도 비슷한 거 소개하거든요.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끼워 팔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건데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소비자가 주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상품을 파는 어떤 금융상품 판매 회사 이런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물론 다른 피해 구제하고 비슷합니다. 지금까지는 조정인데 이것을 중재로 해야 되고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와서 여기 토론을 읽어보니까 김영선 의원님께서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만들겠다. 이건 이제 중재를 이제 강조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지금 시대는 이제 자통법, 이제 자본시장법이죠.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고 있고 투자자 보호를 잘못하다가는 이거는 굉장한 낭패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재에서 더 나가서 보다 강한 소비자 피해 구제 그게 바로 집단소송제거든요. 집단소송제는 물론 굉장히 반발이 많으시겠지만 이미 우리는 증권에 대해서 제한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증권만 하지 말고 파생상품과 관련돼서도 고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징벌적인 배상제 이런 것도 중재를 위해서 소비자위원회
하는 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외지대 해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대금업 아니겠습니까? 뭐 은행이 가려고 해도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금업이 나가는데 그걸 위해서 이자 제한법,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자 제한법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대금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금융소외지대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이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만 만들면 뭐합니까? 이게 다 피해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 금융소외지대 해소를 하려면 법으로만 뭐 이렇게 해서는 힘들고, 정말 그야말로 뭐 빈틈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현장과 밀착한 어떤 감독과 감시,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런 게 안 되면 힘들겠다. 그래서 뭐 그런 거와 관련돼서 또 논의될 수 있는 게 뭐 방글라데시에서 하고 있는 마이크로뱅크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자관 이 금융소외지대 해소 말은 굉장히 좋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참 또 이상한 또 정책도 제가 좀 들었는데요. 또 이제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다고 또 신용불량 기록을 일괄 삭제한다, 뭐 이런 의미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 번으로는 이게 소외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 되고 있을 수 있지만은 한 번 한 정책은 또 반복되고 이러면은 이게 결국 신용불량자 기록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게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바로 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항공기 인질범을 갖다가 놔주면 그때는 인질을 구할 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인질을 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하고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도 뭐 재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를 바꾸는 것 위에 아무래도 이제는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대고 이기 때문에 또 뭐 벌써 금융감독이 이번 위기로 인해서 중앙은행의 금융감독 기능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도 금융감독기구와 이제 공정거래 관련 뭐 소비자 보호, 그다음에 이런 거에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정말 금융 소비자 보호 문제는 좀 별도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좀 통합된 기구에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자본시장 통합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기구, 이것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예금보호기금만 있는데 외국은 투자자 보호기금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굉장히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파생상품 뭐 계약 키코 해가지고 여러분 많은 부작용이 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불안전 판매의 경우가 되겠고요. 이걸 또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은 결국 금융의 계약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이제 뭐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는 파생 상품이 많이 거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불안전 판매에 분쟁 발생의 경우에 금융감독기관이 굉장히 바로 개입할 수 있게 그런 어떤 규정의 개정이나 아니면은 금융기관이 뭐 중간에 법원이 판결이 나기 전에도 어떤 계약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고, 뭐 이렇게 상당히 불안전 판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감독기관의 역할, 그다음에 금융 소비자 보호 조직의 역할,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